강동우, 백혜경의 성약의 정서. 자, 3주차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3주차는 저희들이 이 상담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실제 케이스들을 주로 분석해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드리는 시간이죠, 그죠? 자, 이번 주 제목이 뭔가요? 자, 이게 좀 제목이 긴데요. 우리 몸이 건조한 아내와 네, 급한 남편, 네, AKA 조루 남편. 네네. 네. AKA 무슨 뜻인가요? As known as. 그러니까 이제 AKA라고 하죠. 네, 같은 자. 말 뭐 그런 뜻이에요. 네. 그 몸이 건조한 아내는 아마 이 건조하단 말이 포커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급한 남편은 뭐 대체로 급하다는 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사례를 들어와 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까요? 네네. 네. 항상 읽는 거는 제 차례. 네. 자, 결혼 9년 차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사연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와이프는 39, 저는 41세입니다. 한참 좋을 때인데 이분들은 좋을 때라는 말보다는 아마 9년 차니까 이미 뭐 갈 때까지 가고 권태기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네. 이 남편분이 왜 이 시점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냈는지 네네. 문제 제기를 하시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는 모태 천주교인이며 30살까지 종교 활동을 많이 했고 혼전순결 서약을 했을 정도로 성에 대해서 많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입니다. 네. 결혼 초기부터 질에서 냄새가 좀 심했고 하얀 분비물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구강성교는 절대 못하게 했고 같이 샤워를 한 적도 없습니다. 네. 잠자리도 소극적이라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인형처럼 가만히 누워만 있습니다. 네. 애무를 하면 질이 부드럽다가도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아프다며 관계를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와이프는 9년 동안 잠자리를 먼저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제가 먼저 다가가야 했고 싫으면 거부당하기도 하고 응한다고 해도 너무 수동적이며 늘 같은 순서 같은 자세로 꼼짝 않고 누워만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큰 즐거움이 없었네요. 소개로 만나 6개월 연애 후 결혼을 했고 주 2, 3회 정도 잠자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신혼기에는. 네. 네. 점점 횟수가 줄고 결혼 1년 만에 출산을 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자마자 바로 임신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잠자리 횟수가 많이 없어졌고 출산 후 1년 뒤에 둘째를 가져 결혼 4년 만에 한 달에 한두 번 잠자리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섹스리스 그렇죠. 상태가 결혼 4년 만에 두 아이를 갖고 나서 이제 생긴 거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방송 아마 암모나이트님, 유니님 반갑고요. 이 방송을 즐겨보신 분들이 알고 계실 정도가 됐겠습니다만, 부부 사이에서 이 임신, 출산 이건 섹스리스로 가는 아주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특히 너무 애들에 대한 그 양육 위주로 흘러가는 편이고 결혼을 하고서 신혼기 잠깐 이후에는 그냥 섹스리스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아모나이트 님도 그죠? 아이 때문에 섹스리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가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위험한 시기죠.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사례자분도 이제 결혼하고 원래도 이제 아내분이 성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혼전 순결을 지켰고 근데 이제 결혼 1년 만에 출산을 하고 또 4년 만에 둘째까지 가지면서 이제 섹스리스가 된 거죠. 우리 김지은님께서 혹시 한 달에 한 번이면 요즘에는 섹스를 빼고 그냥 부담 없이. 리스라고 하는 섹스리스. 기준이 있죠. 기준이 한 달에 한 번이야 또는 1년에 10번이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면 섹스리스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섹스리스가 이제 결국에는 결과가 된 현상이고 그 전에 지금 많은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쵸. 시작부터 많은 얘기들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겠습니다. 많아요. 자, 여기서 사실은 뭔가 삐걱삐걱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보이죠, 그죠? 자, 어떤 내용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좀 강조를 해놨는데 모태 네. 천주교 물론 예, 성당에 다니고 천주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니에요. 나쁘다는 네. 건 아닌데. 네, 그런 건 아닌데 성적으로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이 이제 천주교 신자분들 말고 이제 교회에 또 다니시는 마찬가지일 분들 수 중에서도 있고. 예. 성적으로 예, 되게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많죠. 이제 혼전 순결 서약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성에 대해서 많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이고 네, 이런 면들이 사실 우리 아내분이 지금 무미건조한 아내라고 했잖아요. 무미건조한 아내.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성적인 흥분이나 분비가 좀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그렇죠. 자, 아내는 한 번도 잠자리를 먼저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분이 이제 굉장히 네. 불만스럽게, 네, 그리고 수동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다. 네. 네, 너무 뻣뻣하다. 그렇죠. 네, 인형처럼. 예. 네. 이 아내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물론 뭐 아내한테 물어보면 또 남편의 문제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아내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몇 가지 이 문제 리스트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성적 억제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태 천주교인이라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이 천주교인 중에서도, 종교인 중에서도 좀 너무 지나치게 교리를 교과서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혼전 순결은 절대 지켜야 된다. 여기도 혼전 순결이었고, 이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전 순결이니까 성이 굉장히 나쁜 짓,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죠? 사실은 성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벌어지는 성행위는 굉장히 건강한 친밀 관계죠. 근데 그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결혼하고서부터 좋은 거야 바꾼다는 것 자체 힘들고 네. 부담스럽고, 애초에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뭐 30세, 와이프가 30세에 딱 결혼 9년 차니까 결혼한 셈인데, 30년의 세월을 동안 성이란 건 절대로 함부로 있어서는 안 돼 하고, 성에 대한 굉장한 보수적인 성향, 성적 억제가 있고, 그런 양상이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또 이 몸도 좀 그래요. 어떤 남편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질에서 냄새가 좀 심했고, 뭔가 질염 같은 게 있다는 거고요. 하얀 분비물이 많은 편. 이 질에서 냄새가 심하면 무조건 남자들은 또 이번에 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반성해야 될 얘기가, 냄새가 나면 무조건 여성이 뭐 문란했다. 이런 아유, 식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꽤 있어요. 좀 문란해서 실제로 트리코모나스 같은 성병을 앓고 있는 여성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땐 냄새가 어떤 거냐면 주로 생선 썩는 내, 비린내가 많이 난다고 네. 그러죠. 그래서 굉장한 비릿한 악취입니다. 냄새? 굉장히 악취인데, 하필이면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니까 왜 안 내도 자기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본인은 특히 여성들은 구조 자체가 막 네네. 이게 본인 거를 냄새를 맡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구강 섹스를 하는 이제 남성의 입장에서 그죠. 커니링구스라고 그러죠. 성기에 이제 입이나 혀를 갖다 댈 때 냄새가 악취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은 조금 달라요. 네. 아까 얘기하다 말았네요. 질염 중에 냄새가 나는 여성 중에는 굉장히 문란해서 실제로 트리코모나스 같은 심각한 성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이분은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이 아내분은 그럴 예.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모태 천주교는 혼전 순결 서약까지 했는데.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예, 좋은 소마님 좋은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 여성의 질환이 습하고 이러다 따뜻하다 보니 특히 칸디다증이라고 네, 그래요. 곰팡이죠. 곰팡이 질염을 많이 겪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곰팡이 질염은 사실은 또 질환에 염증이 있는 경우인데, 이제 그 대표적인 현상이 하얀 분비물, 마치 치즈 덩어리 같은 그런 분비물이 그쵸. 나오기도 하죠. 예. 치즈 찌꺼기 같은 아니,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콩비지. 음. 콩비지 같은 그런 하얀 컬러의 그런 분비물이 덩어리져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질환에 칸디다증이라는 질염이 있는 문제가 있는데, 면역력이 약하거나 또 뭐 생리대 얘기되는데, 뭐 생리대도 관련될 수 있어요. 습도 조절이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냄새 나는 게 질 내부가 아니고 질과 소음순의 틈새라고 그래요. 그 틈새에 이렇게 우리 주름이 많이 져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칸디다증이 기생하면서 마치 발가락 틈새에 무좀 생기듯이 네.
이런 칸디다증이 굉장히 만성화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있는 게 네. 사실 이제 제가 종종 얘기하는 여성 청결제를 지나치게 네.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네. 요즘은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신데 질에도 유산균, 그렇죠. 젖산균이라고도 부르는 네. 이제 얘들이 많아야 이제 곰팡이라든지 기타 잡균들이 잘 못 자라는데 오히려 이제 그 너무 함부로 씻어내면 그렇죠. 네. 청결제를 너무 독한 거를 많이 사용을 하면 네. 오히려 곰팡이나 잡균들이 음. 잘 자라는 분위기가 그 환경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또 적어야 될 거는 여성 청결제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의사가 바로 강 박사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여성 청결제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는 질 내부를 씻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질 내부를 씻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지금 백 선생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질 내부에는 근원적으로 면역력만 있다면 유산균이 있어서 질 내를 산성도로 인해서 잡균들의 침입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성 청결제를 질 내부까지 씻으면 안 되는 거라서 함부로 쓰지 말란 얘기고 그렇다고 여성 청결제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여성 오히려 청결제는 뭐 생리할 때나 그렇죠. 네, 헤어 음모 부분이나 뭐 여름에 또 성관계 전에 그 바깥쪽을 씻는 거는 그렇죠. 네, 외음부를 네, 씻는 도움이 거예요. 되죠. 바깥쪽을. 외음부를. 그래서 여성 청결제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질 내부를 씻지 말고 질 외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소음순과 여성의 음부의 틈새 그게 이렇게 골이라고 그러죠. 골짜기에 하얗게 일어난 여성들도 꽤 있어요. 그런 여성들의 경우에 특별한 성병이 아니더라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여성 안에도 일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서 구강성교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 여성은 너무 아까 이분이 보수적이어서 그렇죠. 네, 성적 억제가 보수적이어서. 있어서 이런 여성들은 뭐 네. 삽입도 겨우 받아들일 정도고 만지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하는 못하게 하고 경우가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비슷한 얘기로 흔히 말하는 69 육구 같은 네. 경우는 뭐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는 근데 이 거죠. 남편분이 불만스럽게 얘기한 게 뭐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가만히 네, 항상 같은 스타일로.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보통 우리 정상이라고 하는 남성 상위 포즈,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게 남성 상위 포즈가 미셔너리 포지션, 선교사 체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다양한 체위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교회에서 표현인데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뭐 저기 어디 뭐 저기 다른 이제 신대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실제로 성관계하는 체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교사 체위, 남성 상위 체위를 하는 것만 이것만 해야 된다. 이거 좀 보수적인 시각인 거죠. 네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자세에 있어서도 흔히 제가 차렷 자세 아내라고 그러는데 마네킹처럼 뻣뻣하게 여기서는 인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마네킹처럼 뻣뻣하게 누워있는 여성이 있어요. 이런 여성한테 아까 뭐 육구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특히 후배의 그리고 너무 동물적이라고 절대 안 하겠다는 여성도 그렇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자세를 안 바꿔서 남편이 다양하게 재미가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자세를 안 바꿀 정도로 너무 뻣뻣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이 성적 억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억제가 있기 때문에 와이프는 9년 동안 잠자리를 먼저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죠. 예. 심지어는 거부당한 경우도 많고. 거부 네. 같은 감도 들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뒷면도 있는데 네네. 이것만 읽어봐도 일단 아내한테 있는 문제가 성적인 억제, 네. 보수성 성적인 억제, 네. 그 다음에 질염 질염 가능성, 문제.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연달아 한 거. 이게 그렇지. 호르몬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요.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이제 육아 때문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요런 이제 호르몬적인 어떤 악화 요인.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내가 성욕이 별로 없고 성관계를 기피하는. 네. 그러니까 성욕 저하도 성욕저하, 있고. 분비 저하, 그렇죠. 지금 통증도 종종 네. 있고요. 지금 몸이 건조한 아내에서 건조하단 말에 사실은 이 아내의 분비가 좀 부족하다. 금방 말라버린다는 얘기가 있고 금방 말라버리니 또 연달아서 종종 아프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중단하게 되죠. 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실제로 경험칙상으로 이 남편도 알고 있다는 얘기. 뭔데? 애무를 하면 질이 부드럽다가도 네. 금방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애무도 유지가 뭔가 잘 안 되는. 애무도 네.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애무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는 뻣뻣한 아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성장하고 성행위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남성들도 좀 네.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큰 다툼 없이 살아왔는데 2달 전 와이프가 또 잠자리를 거부하면서 그동안 쌓인 제 성적인 불만이 폭발해서 아내와 두 달째 대화도 안 하고 있고 다른 이성을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고민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저는 와이프에게 친절하고 배려해주는 타입입니다. 와이프도 저와 대화가 잘 통한다며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잘하는 남편이라 평가받는데 저는 그동안 왜 이런 성욕이 없는 아내와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아, 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성이라는 것이 그죠? 아니, 우리는 섹스가 없어도 굉장히 오누이 같은 부부로 잘 지낸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쌍방이 섹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섹스리스를 마치 불필요한 단어인 것처럼 본인들은 섹스리스도 잘 산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렇게 부부 사이가 대화도 잘 되고 해도 성적으로 너무 멀어지면 특히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래서 잠자리가 없다 보니 자, 음. 남편분이 자꾸 이제 폭발하고 지금 이 시점에 문제 제기를 하는 저는 그 큰 네.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와이프와 섹스 공백이 길어 관계를 가질 때마다 조루가 걱정될 정도로 빨리 끝날 때가 많았고 네. 원하는 것보다 빨리 사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남편분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성 반응도 지금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네. 네. 근데 점점 더 아내와 성각의 간격이 늘어나니 자위로 욕구를 해결하게 되고 야동을 찾아보게 되고 조루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너무 네, 우울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편분이 약간 원망스러운 그러니까 아내하고 성관계가 자꾸 섹스리스로 빠지고 아내하고 관계할 때 그 하는 거가 나한테 성욕이 충분히 이제 해소될 정도가 아니니까 네. 혼자서 자위로 해결을 하게 되고 야동 보고 자위를 하면서 점점 더 사정하는 시간이 빨라지게 된 것 같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네. 거거든요. 네. 만족스러운 잠자리 아내가 좀 더 적극적이고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데 정말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너무나 고민됩니다.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어도 대화가 없어지면 한 달 정도 지속되고 최근 2달간 대화가 없는데도 제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와이프는 관계 회복을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리지만 심각하게 이혼까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이분이 정말 이제 자기의 실제 사례를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적어주셨어요. 결국 성트러블이 섹스리스로 가고 물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섹스를 안 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부부 사이가 대화도 잘 통하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적으로 너무 안 맞으니 점점 서로 대화도 멀어지고 대화가 없어지는 이 과정에 감정적으로 멀어지니까 지금 결국 남편의 맨 마지막 마디가 정말 심각하게 이혼하고 싶은 이런 얘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는 이 섹스리스로 찾아오는 이 부부들이 그 다음 단계가 이혼의 위기까지도 겪거나 또는 이혼 중간 과정에 외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찾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남편도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착한 남편이고, 그죠? 아내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뻣뻣한 것이지 착한 아내예요. 다만 이 방향을 못 풀기 때문에 부부의 성이라는 걸 못 풀기 때문에 결국에는 착한 사람, 착한 남편, 착한 아내가 만나서 결국에는 불행으로 지금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쵸. 억울한 일이죠. 저는 사실 이 사례를 보면서 이 네. 아내분이 성적으로도 보수적이지만 조금 성향 자체가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나. 네. 네. 아니면 조금 더 가면 어쨌거나 이 아내분도 급격한 변화를 30살까지 그 6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또 금방 1년 만에 둘째 임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어도 대화도 아내가 먼저 시도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그 아내분 성격이나 이런 거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네. 우울할 수도 있어요. 산후 네. 우울증 같은 게 같이 네. 있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출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임신과 출산은 섹스리스가 가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허니문 베이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에요. 예, 왜 서로 다른 부부가 만나서 같이 살면서 서로 간에 그 성격적인 조율도 좀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 아이를 갖기 전에 둘만의 친밀감이 꼭 쾌락이 아니고요. 친밀감의 상징인 성행위의 기회가 제법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음. 지금 연애를 6개월, 6개월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살아보면 연애를 뭐 1년 한 것도 사실 속속들이 이게 파악하기 힘들고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네, 그런데 이분들은 6개월이면 굉장히 짧게 연애를 하신 거죠. 상대적으로. 네, 친밀감도 사실 약간 이제 아직은 두 분 관계가 아주 그러니까 친밀하게 서로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그 고리가 약하고 네. 또 더군다나 혼전 순결을 원했기 때문에 성관계 경험도 네. 없고 네. 네. 그리고 또 금방 임신하고 이러니까 이제 뭔가 두 분 사이가 지금 싸우면 2달 동안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오늘 성문제로 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는 온전 순결이었고 네. 결혼해서 적어도 신혼기를 몇 년은 겪으면서 성에 대해서도 좀 눈을 뜨기도 해야 되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야 돼. 너무 좀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그 약간 성모 마리아 처럼 살다가 네. 그 바로 거의 임신을 했단 말이죠. 네, 그 1년 만에 출산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뭔가 이제 그런 변환 시기가 계산해보면 한 3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임신했네? 보통 그러면 막 이렇게 입덧도 생기고 호르몬 변화, 임신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뭐죠? 그러니까 성기능에서의 변화. 분비가, 성욕이 떨어지고 예, 분비가 안 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질내 환경이나 이런 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없던 칸디다 질염이라 이런 게 잘 생겨요. 네. 그럼 또 이제 분비 기능이나 이제 흥분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를 이제 겪었다는 게 이 아내분이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와 어떤 원래 이제 좀 피지컬하게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방송 사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얘기가 나왔고 지금 하나가 빠진 게 급한 남편. 그죠? 우리 급하다. 그 조급증의 조자가 바로 조루의 조자고 이 남편이 어쨌거나 오랜만에 섹스를 공백이 길어지고 오랜만에 섹스를 하니 조루가 왔는지 빨리 끝나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이 남편도 점점 뭔가 문제점이 생기고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남편분의 나이가 41세니까 보통 남성들이 40세가 되면 이제 뭐 물론 이제 건강 관리 잘하고 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뱃살 관리 잘하시고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 하시는 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좀 덜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쭉쭉쭉 30세 이후부터 이제 떨어져서 40세부터는 더 급격하게 떨어지시죠. 이제 이 남편분도 뭐 남성 갱년기까지는 아닌데 뭔가 성 반응들이 좀 약해지면서 좀 약간 울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발기력도 좀 약해지고 그러면서 조루가 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흔히들 뭐 무조건 자해를 많이 해서 조루가 온다 이건 아니고 또 유튜브 한번 보세요. 무조건 자해를 해서 무조건 야동을 봐서 발기부전이나 조루가 왔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의대에서 성기능 장애를 안 배우잖아요. 근데 안 배운 의사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막 자해가 나쁜 짓이 왜냐면 우리 어릴 때 자해는 숨어 사는 나쁜 짓처럼 생각해 왔으니까 근원적인 죄책감을 자꾸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데 전문가로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야동을 봤다고 무조건 자해를 한다고 해서 성기능 장애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방식의 자위. 예를 들어서 뭐 바닥 자위나 압박 자위를 많이 하면 발기부전에 도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위 중에서 어떤 자위가 조루에 영향을 주냐면 너무 사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에 적절한 느낌을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급하게 사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럴 경우에 조루가 더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경험도 좀 있으실 건데 무조건 자위를 많이 해서 조루가 온 건 아니고 뭔가 몸의 변화가 왔거나 그렇죠. 또는 이제 아내가 저렇게 보수적이다 보니 이
보통 남편들과 달리 이 자유를 굉장히 아내 몰래 숨어서 해야 될 나쁜 짓처럼 미안한 짓처럼 네네. 생각할 수도 네네.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보통은 숨어서 네, 남편분들이 여보 뭐 내가 그러니까 자유여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여성분들 중에 이제 내가 섹스리스 상태라서 미안하긴 하지만 남편분이 자위한다고 했을 때 또 뭐 그걸 그렇게 썩 유쾌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 또 전문가로서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해도 유부남이어도 자위는 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들 중에 남편의 자위를 굉장한 외도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 남편이 자위하면서 야동을 보니까 나를 두고 저렇게 천박한 여자, 나를 버려두고 천박한 여자의 벌어진 몸을 보면서 저렇게 지랄 발광을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여성분들이 꽤 있는데 아니에요. 남성의 본능상 아내가 매번 생리도 하고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남성들 대부분이 통계를 보면 자위를 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이제 전문가로서 이건 병적인 자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주 쉬운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내와의 성행위보다 자위가 더 많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이 부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1번 남편들도 자위는 계속 할 수 있다. 다만 성행위보다 자위 빈도가 더 높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이 부부의 성생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편이 자위한다고 해서 무조건 외도를 뜻하는 건 아니니 너무 막 몰아세우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이 남편분의 경우는 내가 자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자꾸 거절하고 네네. 이제 그 좀 이렇게 반응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약간 그런 뉘앙스죠. 네네. 네.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내가 저렇게 막 도덕적이고 성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으니 이 자유라는 게 상당히 또 하면서도 부담되고 불편한 느낌 속에서 급하게 해치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 상태의 변화 그리고 자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담감이 조루를 조금 더 유발했을 수는 있죠. 그렇죠. 자.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 이분의 역시 마지막 단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부 같은 경우에. 자, 뭐 너무 당연한. 저희 방송 보시면 또 이제 결론은 결국 강 박사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라는 얘기인데 할 텐데 아내의 성적 억제는 남편의 단순한 어떤 요구 또는 소위 말해서 억압 아니죠. 뭐라고 하죠, 이걸? 약간 몰아세우는 거. 그런 방식으로 아내는 절대 안 바뀝니다. 네, 압박한다고 해서 네네. 이 아내분은 더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성적 억제를 어떻게든 풀어나가야죠. 그 풀 수 있는 비결은 당연히 전문가를 만나는 수밖에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내의 성적 억제, 분비 장애 이런 걸 같이 성교통까지 해서 같이 고쳐 나가야 되고요. 일단 아내가 성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행동이 어릴 때 나쁜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나쁜 행동이 아니고 부부 간에 즐거워할 수 있는 굉장한 친밀한 놀이라는 것을 아내가 인식하게끔 그런 경험을 하게끔 성치료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 이제 덧붙여서 남편의 졸음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개선해야 되는 그런 치료 과정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례자의 남편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아내분과 이 방송을 공유하면서 적어도 치료적인 접근을 좀 해서 우리 부부 사이가 더 망가져서 이혼까지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런 상황은 모면하자. 이렇게 남편으로서 용기 있게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스스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니 치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내분의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 이게 혼합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질염 금방 검사하면 동네 산부인과나 뭐 이런 데 가서도 알 수 있는데 질염 치료를 하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그건 아니죠. 치료에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치료 때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지 딸랑 그것만 치료해서는 치료가 되지는 않죠. 이분은 호르몬 검사도 이 아내분은 호르몬 검사를 반드시
좀 해야죠.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네, 통증 그렇죠. 문제도 성기능 자체에 네. 대해서 네. 아내분이 사실은 이 정도면 그 흥분이랑 흥분 반응, 그러니까 분비가 잘 안 되는 것도 이 욕구도 좀 떨어져 있는데 오르가즘 반응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르가즘 반응이 없으면 보통은 이게 성관계가 즐겁고 뭐 이게 아니고 간혹 이제 이게 워낙에 보수적이긴 하지만 이러시기도 하지만 분비도 안 되고 아프고 그럼 이분한테는 성관계가 별로 즐거운 경험이 아닐 거거든요. 그걸 바꿔야 돼요. 치료를 통해서 성관계가 아프지 않고 분비도 잘 되고 즐겁다는 것을 치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줘야죠. 자, 사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면서 이 시간을 조금씩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엔젤님, 여성은 폐경이 되고 나면 질건조가 너무너무 심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폐경이라는 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 것이 대표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질 내부가 위축이 되고 분비도 안 되고. 네.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니 거의 괜찮아지는 듯해요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엔젤님은 기본적으로는 치료에 있어서 긍정적인 노력을 하신 셈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그랬어요. 네. 백 선생님은 여성 호르몬제 복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 호르몬제가 이제 갱년기가 너무 뭐 다른 동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네. 그러면 저용량의 이제 여성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네. 거는 괜찮은데 네. 다들 이제 실제로 먹는 여성 호르몬 제제는 꺼려하시는 게 부작용 때문에 그렇죠. 유방암이 생긴다, 뭐 심혈관계 질환 예. 이것 때문에도 많이 꺼려하시는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시면 사실은 이제 국소요법 뭐 예전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많이들 아세요. 이전보다는 네, 이전보다는 질정제가 있어요. 질정제가. 네, 질정제 오베스틴이 요즘에는 많이들 처방을 하시죠. 네. 많이들 처방을 하고 그래서 질이 딱 건조해서 딱 거기가 정말 위축되고 힘들 때 바로 거기 전신적인 부작용의 위험 없이 이제 처음에 좀 너무 질 위축이 심하거나 할 땐 좀 따갑고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백 선생이 말하는 게 국소 호르몬 제제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먹는 약은 먹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질 건조에 대해서인데 질 건조에도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부작용의 첫 번째가 가장 위험한 게 유방암. 그래서 유방암 검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유방암은 그래도 좀 알아요. 근데요. 여성 호르몬제를 만성화시켜서 자꾸 사용하다 보면 복용을 특히 하시면 이 전신 호르몬 요법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혈전을 유발해요. 그렇죠. 그래서 혈전을 유발해서 심장병, 심근경색 같은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이 뇌졸중도 올 수도 있어요. 혈전이 생겨서요. 그래서 이쪽은 좀 약해요. 유방암은 그나마 좀 아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그 혈전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 응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관찰하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질정제 아닌 여성 호르몬 먹는 약들은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꼭 쓰시고 싶으면 유방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위험성, 혈전증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의사를 통해 의사가 게을리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하는 게 낫고요. 가끔 이제 이러다가 떨렁 심장마비가 오건 뇌졸중이 오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그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관리를 함부로 모니터링 안 했던 문제고요. 네. 백 선생님이 말한 이제 국소 호르몬 제제는 질정으로 되어 있는 질에다 집어넣는 건데요. 이게 먹는 약에 비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효과가 적어서 유방암이나 심장병의 위험성에 빈도가 적어지니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질정제를 통한 국소 호르몬 치료를 20년부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이게 질에다가 뭘 집어넣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해요. 네, 좀 불편해하고 사실 이제 미국이나 유럽 여성들은 템폰 이제 삽입형 생리대를 90% 이상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부감이 좀 덜한데
우리나라는 90%가 이제 반대로 이 생리대, 그냥 이제 기저귀처럼 생긴 그 생리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안에다 뭐 집어넣기 되게 싫어하세요. 그렇죠. 근데 가장 딱 필요한 곳에 필요한 딱, 만큼. 필요한 만큼의 이제 그 호르몬을 공급을 하는 거라 정말 좋죠. 네네. 질 크림도 있어요. 에스트로겐 네. 질 크림도 있고요. 네네. 네. 자, 그렇죠. 예, 소마 베제크님 수영장에서 70대 할머니가 뇌졸중 환자셨는데 여성 호르몬을 장기간 복용했다 들었어요. 예,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뭐 비슷한 얘기로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고 예. 특히나 이제 이게 비슷한 게 경구피임약. 음. 네, 경구피임약도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복합제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의외로 혈전이 많이 생기고 특히 네네. 흡연을 하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흡연을 하시고 이게 경구피임약 또는 호르몬 제제를 이제 같이 복용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를. 네. 꼬미토리님 뭐 비슷한 얘기로 오늘 마무리 좀 지을까요? 호르몬제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뭐 비슷한 얘기죠, 그죠? 단 아까 얘기한 대로 잘 썼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제가 늘 강조한 말이 그거잖아요. 함부로 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몸에 좋다고 그러면 무조건 막 그걸 많이 먹거나 많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네. 호르몬제도 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호르몬이 맞다면 그렇다는 것이지 무조건 아직 호르몬이 멀쩡한데 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분비가 안 된 여성 같은 경우에 호르몬이 안 좋거나 이 호르몬의 난소의 기능이 불균형해서 다른 사람보다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도 여성의 분비나 여성의 질 조직에 관련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면 그쪽을 또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울러서 분비에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질염 같은 것도 관련되거든요. 질염이 있다면 질염도 치료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비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 호르몬이라는 것이지 무조건 호르몬만 또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기능이라는 게 한 가지 원인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좀 시민성, 이분처럼 이제 성적인 억제가 있거나 보수적이고 또는 이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산후 우울증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지금 실제 질염이랑 출산 이후에 호르몬 변화라는 신체적인 소인도 이분의 이제 지금 통증이라든지 분비 안 되고 이런 게 다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 통합적으로 좀 전체 그림을 봐야죠. 네. 한 가지만 아유 질정제가 좋으니까 가서 무조건 처방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네. 해피라이프님의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도 호르몬제 너무 고민입니다. 질정제도 먹는 약이랑 효과가 비슷한가요? 자, 여기서 질정제라는 건 호르몬 질정제를 얘기한 거예요. 질정 중에서는 또 거꾸로 질염에 대한 질정제도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 제제 중에서 질정 제제로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먹는 호르몬 약이랑 효과가 비슷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폐경기 여성에 있어서 성과 관련된 또는 질의 위축과 관련된 질이 위축되면 꼭 섹스를 할 때만 아픈 게 아니라 평소에 아픈 분도 있고요. 그렇죠. 심한 분들은 평소에 막 이렇게 뭐가 탄다고 이제 그래요, 논바닥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되게 따갑고 아프다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예, 제 환자 중에서는 지방에서 저희 병원에 올라오시는데 앉아서 오시지 못해요. 왜냐하면 의자에 앉으면 또 이 질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따갑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KTX를 타고 오는데 서서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심한 분들은 진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실 정도예요. 또는 샤워할 때 물이 흘러도 샤워 물 흐르는데도 막 따갑고 쓰라린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 정도면 당연히 과격한 피스 운동을 하는 성인 때는 당연히 아프겠죠.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약간 나이가 중년인데 너무 아파한다 이러면 무조건 참아라. 원래 여자는 아픈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남성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성교통의 원인이 있는데 특히 중년일수록 호르몬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질정제도 먹는 약이랑은 효과가 비슷하고 불필요한 전신 부작용을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특히 오늘 얘기에는 이제 갱년기, 폐경기 여성들의 질 위축이나 이럴 때 통증이 있고 분비가 잘 안 될 때 호르몬 치료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먹는 약이랑 효과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단
부작용, 전신 부작용, 부작용에서는 큰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 있으니까 거죠. 네. 훨씬 유리한 입장이죠. 예. 어차피 이것도 필요한 보험이 되니까요. 이런 약을 처방받아서 요령껏 잘 사용하시고 단, 예, 전문가를 통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목 몸이 건조한 아내 그리고 급한 급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사례가 되었고 또 그 사례와 맞추어서 좋은 정보가 되었는지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예. 1주차는 의학 정보, 성의학 정보고요. 3주차에는 저희가 함께 나와서 사례자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성의학의 정석. 정석.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